새벽 5시. 배정혜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몸에 밴 습관입니다. 서울의 고층 아파트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정혜는 천천히 일어나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커피 한 잔을 내리는 동안 정혜의 집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마치 누구도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시작해볼까? 정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테이블 위에 놓인 대본을 훑어봅니다. 국내 최고의 라디오 PD로서 그녀의 프로그램은 늘 청취율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감성적인 음악 선곡과 섬세한 구성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배정혜 자신의 삶은 그 누구와도 깊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48살의 나이에 그녀에게는 가족도 없고 가까운 친구도 거의 없었죠. 아파트를 나서면서 정혜는 자신의 차가운 표정을 거울에서 확인합니다. 방송국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얼음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완벽주의의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위해서라면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정혜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29살 때 그녀가 미혼모로 출산했다가 입양 보낸 딸. 그 기억은 마치 지워버린 듯 살아왔지만 매년 그날이 다가올 때면 정혜는 자신도 모르게 옛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한편 서울 반대편 작은 원룸에서는 이현수가 알람 소리에 허둥지둥 일어납니다. 25살의 젊은 여성인 현수는 대학교 방송국에서 DJ로 활동하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웃음기 가득한 눈과 따뜻한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늘 밝은 에너지를 전하는 현수였죠. 아, 지각이다. 현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가방에 대본을 넣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KBC 라디오의 신규 프로그램 오디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사진틀에는 현수를 키워준 양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양부모는 현수에게 늘 사랑을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방송국 회의실에서 오디션 심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프로그램 밤의 목소리들은 그녀가 오랫동안 기획해온 야심작이었죠. 청취자들의 사연을 깊이 있게 다루며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었습니다. 배 PD님, 오디션 지원자 명단입니다. 조연출이 건넨 서류를 받아든 정혜는 무심히 이름들을 훑어보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이현수라는 이름이 왠지 모르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지만 묘한 기분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디션장으로 들어선 현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경력 있는 성우들과 방송인들이 대기 중이었고 현수는 그 사이에서 초라해 보일 정도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능력, 그것이 현수의 목소리에 특별한 울림을 만들어냈죠. 다음은 이현수 씨. 호명을 받고 오디션장으로 들어선 현수의 눈앞에는 차가운 표정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배정혜였죠. 정혜는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묘한 감정이 그녀를 스쳤습니다. 현수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테스트 사연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주어진 사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울림이 있었고 그녀가 읽는 사연 속 인물의 감정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현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25년 전의 기억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왜인지 현수의 말투와 억양이 정혜에게 강한 기시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자신이 알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느낌이었죠. 오디션이 끝나고 정혜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추스르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이성은 그 결정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수의 재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죠. 이현수 씨를 신규 프로그램 DJ로 발탁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제작진들 사이로 놀라움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배정혜의 발표는 예상 밖이었죠. 경력 있는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신인인 이현수를 선택한 것에 의아해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결정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안목은 늘 정확했으니까요. 배 PD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경험이 거의 없는 신인인데. 조연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죠. 정혜는 겉으로는 냉정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주는 기시감은 무시할 수 없었고 이것이 순전히 프로그램을 위한 결정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현수는 합격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KBC 라디오는 꿈의 직장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배정혜라는 전설적인 PD와 함께 일하게 된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엄마 합격했어. KBC 라디오 새 프로그램 DJ로 뽑혔어. 전화기 너머로 양어머니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수의 양부모는 항상 그녀의 꿈을 응원해왔습니다. 그들은 현수가 3살 때 입양했지만 늘 친부모처럼 사랑으로 그녀를 키웠죠. 이번 주말에 꼭 집에 와서 축하 파티를 하자. 아빠도 너무 좋아하실 거야. 통화를 마친 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머물렀습니다. 특히 생모에 대한 궁금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져만 갔죠. 그녀는 자신의 입양 서류를 몇 번이고 살펴봤지만 생모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젊은 나이에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입양을 보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현수는 첫 회의를 위해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긴장된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제작진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몇몇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죠. 이현수 씨, 이쪽으로 오세요. 정혜가 현수를 부르며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현수는 긴장된 발걸음으로 정혜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혜는 생각보다 더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있는 것 같았죠. 이번 프로그램은 청취자들의 사연을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를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현수 씨가 그 부분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혜의 말에 현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현수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에 정혜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9, 그 나이에 정혜도 열정적인 PD였죠.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난 후 정혜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 홀로 아이를 낳고 키울 용기가 없어 내린 결정, 그리고 그 후로 스스로에게 씌운 감정의 벽. 정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현수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 PD님. 제 대본을 두고 갔네요. 정혜는 현수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현수의 미소는 너무나 밝고 순수했죠. 정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가져가세요. 피디님,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의 진심 어린 말에 정혜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았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라디오는 목소리만으로 청취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니까요. 현수는 정혜의 말을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간 후 정혜는 문득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왜 하필 이현수였을까? 그저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정혜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수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이 그녀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한편 방송국 다른 편에서는 강태준 PD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신인을 발탁한다고? 배정혜가 미쳤나?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강태준은 오랫동안 정혜의 경쟁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정혜의 성공을 시기했고 그녀의 프로그램을 넘어서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이번에도 자신의 프로그램을 위해 이현수를 지원자 명단에 올려두었던 그는 정혜가 그녀를 발탁했다는 소식에 격분했습니다. 두고 봐. 배정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밝혀낼 테니. 그의 눈빛에는 위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밤을 함께하는 밤의 목소리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혹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이현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송실을 채웠습니다. 첫 방송이 시작된 지 이제 막 열흘이 지났지만 밤의 목소리들은 이미 청취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공감 능력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배정혜는 유리창 너머로 방송을 진행하는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수를 볼 때마다 점점 더 강해지는 기시감에 혼란스러웠죠. 특히 현수가 특정한 말투나 웃음소리를 낼 때면 정혜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배 PD님, 청취율 보고서입니다. 조연출이 건넨 서류를 받아든 정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첫 방송 이후 청취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 청취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한 달 안에 동시간대 1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연출의 말에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현수의 재능을 알아봤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에 휘둘린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점점 더 현수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두렵게 했죠. 방송이 끝나고 현수는 상기된 표정으로 부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연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정혜의 말에 현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제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특히 오늘 읽은 입양아 사연은 더 그랬습니다. 현수의 말에 정혜는 잠시 굳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룬 사연은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입양인의 이야기였죠. 현수가 그 사연을 읽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현수 씨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정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3살 때 입양됐어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라 행복하게 자랐지만 가끔은 제 뿌리에 대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정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그럼 생부모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거의 없어요. 젊은 어머니가 혼자서 키울 수 없어 입양 보냈다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언젠가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분의 상황도 이해해요. 어쩌면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현수의 대답을 들으며 정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현수가 자신의 딸일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나이도 맞고 입양 시기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서울에서만 해도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입양되고 있었으니까요. 배 PD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현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한 것 같네요. 그날 저녁 정혜는 오랜만에 소주를 한 병 꺼내 마셨습니다. 술잔에 소주를 따르며 그녀는 2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배가 불러올 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던 나날들, 홀로 진통을 견디며 아이를 낳았던 병원, 그리고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딸의 작은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던 순간. 정혜는 술잔을 비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한편 방송국의 다른 편에서는 강태준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현수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더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이 정도로는 부족해. 배정혜와 이현수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알아내야 해. 강태준은 자신의 조수에게 지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어렸습니다. 다음 날 정혜는 평소보다 더 일찍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을 내렸습니다. 현수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확인해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현수의 입양 기록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입양 기관들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록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서둘러 화면을 바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 PD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현수의 밝은 인사에 정혜는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현수 씨도 일찍 왔네요. 오늘 방송 준비하러 온 건가요? 네, 어제 들어온 사연들을 미리 읽어보려고요. 특히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한 사연이 많아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어요. 현수의 열정적인 모습에 정혜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배우려는 자세는 정혜의 젊은 시절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열정이 대단하네요. 정혜의 말에 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정혜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현수의 미소가 너무나 낯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그날 방송 중 현수는 특별히 진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청년들의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 그리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고 정혜는 그녀의 방송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주말에 입양기관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낸다면 그때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로 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 현수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배정혜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긴장된 표정이었죠. 오늘은 그녀가 25년 전 자신의 아이를 맡겼던 하늘빛 입양원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정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입양원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건물은 예전보다 많이 낡아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입구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접수대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곳에 아이를 맡긴 사람입니다. 혹시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성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이런 방문은 흔치 않았기 때문이었죠. 기록 확인은 절차가 있습니다. 신분증과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입양인의 동의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혜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방문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원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제 상황이 조금 특별합니다. 잠시 후 정혜는 원장실에서 박소희 원장을 만났습니다. 박 원장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배정혜 씨, 오랜만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5년 전에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정혜는 놀란 표정으로 박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박 원장의 얼굴을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너무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박 원장의 따뜻한 물음에 정혜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맡긴 아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에게 입양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박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이런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특별한 상황인 것 같네요. 이 파일에 당신의 아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낳은 여자아이가 이씨 가정에 입양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현수로 바뀌었고 3살 때 입양되었다는 사실도 적혀 있었죠. 정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방송국의 그 이현수가 바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정혜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감정을 추스르려 노력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정혜는 파일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수의 양부모는 서울에 사는 중산층 가정이었고 아이를 정성껏 키웠다는 내용의 사후관리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 한편으로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현수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혹시 그 아이를 만날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 원장의 질문에 정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방송국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현수가 자신의 딸임을 확신했지만 이 사실을 현수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PD와 DJ로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만약 진실을 밝힌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었죠. 한편 방송국에서는 강태준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배정혜가 주말에 입양원을 방문했다고? 흥미롭군. 뭔가 찾아냈는지 계속 지켜봐. 강태준은 전화를 끊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정혜의 비밀에 접근하고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더 일찍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수를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밀을 간직해야 할까요? 그녀의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방송 준비실에 들어선 이현수는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배정혜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수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정혜는 어색한 미소로 짧게 대답했을 뿐이었죠. 오늘 방송 주제는 꿈과 현실 사이로 준비했습니다. 청취자들의 포기했던 꿈에 관한 사연을 다루려고 합니다. 현수가 대본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대본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주제네요. 사람들은 누구나 포기한 꿈이 있으니까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묘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배 PD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정혜는 현수의 걱정 어린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잘 못 잤을 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갑자기 강태준이 준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 PD. 프로그램 잘 되고 있다면서요? 이현수 씨 덕분에 청취율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정혜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요.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강태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고요. 그냥 지나가다 인사나 하고 가려고요. 그런데 주말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늘빛 입양원이라고 들었는데. 정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강태준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제 사생활을 감시하시나 보네요. 정혜의 차가운 대답에 강태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감시라니요. 우연히 들은 정보일 뿐이에요. 아, 그런데 이현수 씨도 입양하라고 들었는데 혹시 관련이 있는 건가요? 강태준의 말에 현수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혜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의 팔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따로 하세요. 방송 준비 중인데 방해하지 마십시오. 복도에서 정혜는 강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역력했습니다.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강태준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정혜, 당신 비밀을 알아냈어요. 25년 전 미혼모로 아이를 낳고 입양 보냈죠?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이현수라는 것도요.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결정 못했어요. 하지만 이 정보가 공개된다면 당신의 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차가운 얼음 여왕 배정혜가 사실은 자신의 아이를 버린 어머니라니. 정혜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를 협박하시겠다는 거군요. 뭘 원하는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강태준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현수를 내 프로그램으로 데려오고 싶어요. 그녀의 재능은 내 프로그램에 더 어울려요. 그리고 당신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이 비밀은 비밀로 남겨둘게요. 정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태준 씨,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는 약하지 않아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정혜가 돌아서려는 순간 강태준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현수에게 직접 물어볼까요? 그녀가 자신의 생모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정혜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팔을 빼내고 강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현수는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준비실로 돌아온 정혜는 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 PD님이 갑자기 저에 대해 이상한 말을 했는데요. 정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이현수 씨, 강태준 씨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우리 프로그램의 성공을 시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현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 제가 입양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정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현수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당신에 대해 조사했나 봐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간직해온 유일한 딸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병원 팔찌, 작은 모자,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정혜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눈은 현수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방송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검색창에 배정혜를 입력했습니다. 강태준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죠. 검색 결과는 대부분 정혜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현수의 눈에 오래된 기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신인 PD 배정혜, 개인 사정으로 1년간 휴직이라는 제목의 25년 전 기사였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의 특별 코너로 입양인의 이야기를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현수의 제안에 배정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태준과의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고 현수는 점점 더 자신의 뿌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주제를 바꾸는 것은 좋지 않아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의 말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뤄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정혜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현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현수의 방송은 평소보다 더 많은 청취자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청취자들과 교감했습니다. 저도 때로는 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합니다. 입양아로서 느끼는 공허함과 궁금증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의 진솔한 고백에 정혜는 제작실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의 딸이 이렇게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란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정혜는 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방송 정말 좋았어요. 당신의 진정성이 청취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제 생모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돼요. 배 PD님, 혹시 제가 예전에 말했던 입양기관에 대해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정혜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어요. 현수의 눈에 희망이 빛났습니다. 정혜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적절한 때가 오면 그녀는 현수에게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편 강태준은 계속해서 정혜를 압박했습니다. 그는 이제 방송국 내에 정혜의 과거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서서히 현수의 귀에도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오랜 친구인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현수에게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계속 침묵해야 할까? 최 변호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혜야, 내가 결정해야 해. 하지만 내 생각에는 강태준 같은 사람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보다 너에게 직접 듣는 게 현수에게 더 나을 거야. 정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현수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현수는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방송국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 PD의 수군거림이 배정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과거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먼저 현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혜는 현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현수 씨,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현수는 궁금한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런, 중요한 대화 중이었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을 이현수 씨에게 꼭 전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강태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현수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정혜의 과거와 현수의 입양에 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현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보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분노로 강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강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강태준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현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현수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배 PD님, 이게 사실인가요? 당신이 제 어머니라는 게... 정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내가 당신의 생모입니다. 현수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수는 사무실을 뛰쳐나갔고 정혜는 그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고 현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직접 방송을 진행해야 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청취자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정혜는 현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수의 아파트 앞까지 갔지만 문 앞에서 망설이다 결국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현수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방송국에서 강태준을 마주쳤고 그는 승리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이현수는 내 프로그램으로 옮길 것 같군요. 그녀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정혜는 강태준의 말에 절망감을 느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수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3일 후 정혜는 드디어 현수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 방송에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현수가 완전히 떠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방송 5분 전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현수가 3일 만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송 부스에 들어섰고 배정혜는 제작실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30초 전입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현수는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목소리들입니다. 며칠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걱정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그녀의 방송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마련이죠. 현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 인생의 가장 큰 진실과 마주쳤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연한 방식으로요. 정혜는 놀란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수가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상처받았습니다. 왜 나를 버렸는지, 왜 지금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어머니,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방송실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PD님 괜찮으세요? 조연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청취자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현수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목소리들입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은 어떤 분인가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제작실을 바라보았고 유리창 너머로 전화기를 들고 있는 정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29살 제 꿈을 향해 달려가던 때에 예상치 못한 임신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혼자였고 두려웠습니다.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을 낳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동시에 가장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안아보았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당신을 평생 사랑한다고 결정했지만 제 상황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매일 당신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숨을 죽이고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 후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내 딸의 목소리라는 것을요. 현수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더 일찍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저를 미워할까봐, 당신의 인생을 망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딸인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요. 현수는 방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스를 나와 제작실로 향했습니다. 정혜도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고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모녀는 마침내 서로를 품에 안았습니다. 현수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고 정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혜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라디오를 통해 온 나라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수많은 청취자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강태준의 계략은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달 후 밤의 목소리들은 소리의 기억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현수와 배정혜는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람들의 잊혀진 기억과 감정을 되살리는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고 방송은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진실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라디오를 통해 퍼져나가는 그들의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잊혀진 기억을 되살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밤을 함께하는 소리의 기억입니다. 오늘도 잊혀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기억 속에 묻혀있는 그 소중한 사람의 목소리를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최현우는 국내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지휘자입니다. 은퇴 후에는 서울음악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차세대 음악가들을 양성하고 있었죠. 완벽주의의 화신이라 불리는 최현우는
학생들 사이에서 얼음 지휘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현우는 오늘도 음악원 심사실에서 학생들의 연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한 학생이 긴장한 나머지 활을 놓쳤고 그 순간 연주가 흐트러졌죠. 최현우의 날카로운 눈빛이 학생을 향했습니다. 기본기가 부족해요. 테크닉에만 치중하지 말고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한 달 뒤에 다시 오십시오.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연주실을 나갔습니다. 심사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다음 학생이 들어올 때까지 최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째서인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65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수업이 끝난 후 텅 빈 음악원에는 최현우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그 소리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최현우는 자신의 개인 작업실로 향했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은 방음 시설이 완벽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특히 오래된 첼로 하나가 실내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최현우는 서랍을 열어 낡은 악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서툰 음표들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종이의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히고 펴진 흔적이 있었고 시간이 흐르며 누렇게 변해버렸지만 그 위에 적힌 음표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최현우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아 그 악보의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최현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그의 굳게 닫혀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만큼은 얼음 지휘자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한 남자의 깊은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멜로디가 끝나자 최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현우와 갓난아기가 있었죠.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최현우의 검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소리, 우리의 작은 음악가, 1993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음악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야 했던 최현우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생후 석 달 된 딸 소리를 한국의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는 유망한 지휘자였지만 아직 세계적인 무대에서 인정받기 전이었고 홀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소리의 어머니는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났고 최현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소리야. 최현우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가족을 포기했던 과거의 선택을.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월은 이미 흘러버렸고 그의 딸은 이제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최현우는 피아노 위에 놓인 잡지를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음악 전문 잡지의 표지에는 새로운 첼로 신동, 온라인에서 화제의 연주자, 박소라라는 제목과 함께 한 젊은 여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최현우는 그 기사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원도 출신의 독학 첼리스트가 특별한 음색과 감성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해가 뜨기 전부터 한 소녀가 나무로 지어진 헛간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이른 아침 연습이 가장 좋았습니다. 고요한 새벽, 자연과 함께 흐르는 음악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첼로의 깊은 울림이 헛간을 가득 채우고 그 소리는 멀리 들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박소라의 손가락은 현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정규음악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연주에는 독특한 감성이 묻어났습니다. 2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독학으로 첼로를 마스터했고 자신만의 연주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즐겨 연주하는 한 곡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멜로디였죠. 마치 오래된 꿈처럼 희미하게 기억나는 그 선율은 박소라에게 어딘가 모르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소라야, 아침밥 먹으러 와야지. 양어머니의 부름에 박소라는 연주를 멈추고 첼로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첼로는 비록 오래되고 약간 손상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마을의 중고 악기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첼로는 누군가의 이니셜 L, S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가끔 이 첼로의 전 주인이 누구였을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양부모는 박소라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소라가 또 인터넷에서 유명해졌다네. 마을 슈퍼주인 김씨가 그러더군. 양아버지 박종호는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는 박소라를 자신의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비록 그와 아내 이미경은 음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딸의 재능을 항상 응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라는 손재주가 좋아서 그래요. 작은 때부터 남달랐잖아. 이미경은 정성스럽게 차린 된장찌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딸에 대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사실 박소라는 몇 달 전 친구의 권유로 자신의 첼로 연주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특별한 기대 없이 올린 영상이었지만 그녀의 독특한 연주 스타일과 감성적인 표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연주한 자작곡 잊혀진 메아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곡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멜로디를 발전시킨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 서울음악원에서 말이야. 양아버지의 말에 박소라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울음악원이라고요? 박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음악원은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교육기관 중 하나였으며 얼음 지휘자로 유명한 최현우가 원장으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 특별 오디션을 볼 기회를 준다고 하더구나. 내 영상을 보고 감명받았다며. 양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에 너무 고생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니? 박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학으로 음악을 배웠기에 정규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죠.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저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박소라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소라야, 넌 특별해. 그 음악원에서도 그걸 알아본 거지. 양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연주하는 그 멜로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흥얼거렸던 그 노래. 정말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왔구나. 박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는 그녀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았고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은 거의 없었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그 멜로디뿐이었습니다. 마치 먼 과거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그 멜로디는 그녀의 정체성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도전해볼게요. 박소라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은 그녀에게 완전히 낯선 곳이었지만 음악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소라는 소중한 첼로를 챙기고 양부모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멜로디를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그 멜로디는 누군가의 꿈결 같은 목소리로 들려주던 자장가 같기도 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그리움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멜로디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에선 중요한 무언가를 찾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해가 뜨기 전부터 한 소녀가 나무로 지어진 헛간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이른 아침 연습이 가장 좋았습니다. 고요한 새벽, 자연과 함께 흐르는 음악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첼로의 깊은 울림이 헛간을 가득 채우고 그 소리는 멀리 들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박소라의 손가락은 현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정규 음악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연주에는 독특한 감성이 묻어났습니다. 2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독학으로 첼로를 마스터했고 자신만의 연주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즐겨 연주하는 한 곡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멜로디였죠.
마치 오래된 꿈처럼 희미하게 기억나는 그 선율은 박소라에게 어딘가 모르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소라야, 아침밥 먹으러 와야지. 양어머니의 부름에 박소라는 연주를 멈추고 첼로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첼로는 비록 오래되고 약간 손상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마을의 중고 악기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첼로는 누군가의 이니셜 L, S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가끔 이 첼로의 전 주인이 누구였을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양부모는 박소라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소라가 또 인터넷에서 유명해졌다네. 마을 슈퍼주인 김씨가 그러더군. 양아버지 박종호는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는 박소라를 자신의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비록 그와 아내 이미경은 음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딸의 재능을 항상 응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라는 손재주가 좋아서 그래요. 작은 때부터 남달랐잖아. 이미경은 정성스럽게 차린 된장찌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딸에 대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사실 박소라는 몇 달 전 친구의 권유로 자신의 첼로 연주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특별한 기대 없이 올린 영상이었지만 그녀의 독특한 연주 스타일과 감성적인 표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연주한 자작곡 잊혀진 메아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곡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멜로디를 발전시킨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 서울음악원에서 말이야. 양아버지의 말에 박소라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울음악원이라고요? 박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음악원은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교육기관 중 하나였으며 얼음 지휘자로 유명한 최현우가 원장으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 특별 오디션을 볼 기회를 준다고 하더구나. 내 영상을 보고 감명받았다며. 양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에 너무 고생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니? 박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학으로 음악을 배웠기에 정규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죠.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저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박소라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소라야, 넌 특별해. 그 음악원에서도 그걸 알아본 거지. 양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연주하는 그 멜로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흥얼거렸던 그 노래. 정말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왔구나. 박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는 그녀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았고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은 거의 없었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그 멜로디뿐이었습니다. 마치 먼 과거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그 멜로디는 그녀의 정체성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도전해볼게요. 박소라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은 그녀에게 완전히 낯선 곳이었지만 음악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소라는 소중한 첼로를 챙기고 양부모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멜로디를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그 멜로디는 누군가의 꿈결 같은 목소리로 들려주던 자장가 같기도 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그리움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멜로디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에선 중요한 무언가를 찾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소라는 긴장된 마음으로 최현우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고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고 정돈된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에는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 사진과 함께 최현우가 세계 각국에서 공연했던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현우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뒤로 비쳐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박소라는 그의 눈빛이 어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던 시선 대신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소라 씨. 최현우는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박소라가 자리에 앉자 그도 책상 뒤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박소라는 불안하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어제 연주한 그 곡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최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로 어디서 배운 게 아닌가요? 네, 정말 배운 적이 없어요. 박소라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릴 때부터 항상 머릿속에 있던 멜로디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요. 최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박소라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어제 그가 보던 낡은 악보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익숙하지 않나요? 박소라는 악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악보에 적힌 음표들은 그녀가 연주하던 멜로디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놀라움에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연주한 곡이에요. 어떻게 이게 여기에? 이 곡은 내가 30년 전에 작곡한 것입니다. 최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내 딸을 위해 만든 자장가였죠. 박소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기억하던 멜로디가 어떻게 최현우의 작품일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박소라 씨, 당신의 부모님에 대해 말해주세요. 최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양아입니다. 박소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원도의 농가에서 자랐고 양부모님은 제게 항상 좋은 분들이셨어요. 제 생부모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단지 제가 생후 3달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것뿐이에요. 최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울음악원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당신처럼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게는요. 그렇지만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박소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최현우가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2배로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나와 1대1 레슨을 할 것입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배워야 할 겁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배우였습니다. 원장이 직접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소라는 기쁘면서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최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보세요. 내일 아침 7시에 연습실 3번에서 만납시다. 박소라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최현우의 행동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보의 멜로디. 어떻게 자신이 평생 기억해온 멜로디가 최현우의 작품일 수 있을까요? 음악원 생활은 박소라의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그녀는 다른 학생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준호는 그녀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서준호는 음악원 최고의 첼리스트로 인정받던 학생이었고 최현우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독학으로 배웠다면서? 서준호가 연습실에서 박소라를 마주쳤을 때 비꼬듯 물었습니다. 어떻게 특별 장학생이 됐는지 모르겠네. 원장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은 거야? 박소라는 그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연습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녀는 최현우의 지도 아래 기초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최현우는 그녀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손목의 각도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최현우의 냉정한 지적이 연습실에 울렸습니다. 박소라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한 번 같은 구절을 연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기술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체계적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현우는 겉으로는 여전히 차갑고 엄격했지만 박소라는 가끔 그의 눈에 스치는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자신의 특별한 멜로디를 연주할 때면 최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리는 것처럼 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한편 최현우는 몰래 박소라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맡겨졌던 고아원 기록을 찾아보고 입양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소라가 바로 자신이 30년 전에 포기했던 딸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소라는 연습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최현우의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를 특별히 챙기는 이유가 뭐지? 현우, 그 소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야? 강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음악평론가이자 최현우의 오랜 라이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는 없어. 단지 그녀의 재능이 특별하다고 생각할 뿐이야. 최현우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박소라는 그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뿐이야? 그녀가 연주하는 그 멜로디. 내가 젊었을 때 작곡한 것과 너무 비슷하던데. 우연일까?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박소라는 그 이상 듣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현우와 자신 사이에 단순한 스승과 제자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의 중심에는 그 특별한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서울음악원에 봄이 찾아오면서 연례 콩쿠르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콩쿠르는 음악원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고 우승자에게는 유럽 음악 페스티벌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교수진과 학생들 모두 이 행사를 위해 분주히 준비하기 시작했고 음악원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 콩쿠르에 참가할 예정인가요? 어느 날 연습을 마친 후 최현우가 박소라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와 같이 냉정했지만 눈빛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박소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학생들과의 격차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군요. 최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연주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없는 특별한 감성이 있어요.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향상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음악성은 타고나는 것이죠. 박소라는 최현우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제가 참가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곡을 생각해뒀어요. 최현우는 서랍에서 악보 한 묶음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오래전에 작곡한 첼로 독주곡입니다. 아직 공개된 적이 없어요. 당신이 처음으로 연주하게 될 겁니다. 박소라는 악보를 받아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곡의 도입부는 그녀가 알고 있던 멜로디로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더 복잡하고 심오한 변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미완성이었던 이야기가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곡은 박소라가 말을 시작했지만 최현우가 가볍게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은 묻지 마세요. 콩쿠르 준비에 집중하세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최현우의 목소리에는 비밀스러운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콩쿠르 소식이 퍼지자 음악원 학생들 사이에 경쟁심이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서준호는 이번 콩쿠르에서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야망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는 박소라가 최현우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 깊은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고 그녀를 방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골 출신이 원장님의 미발표 작품을 연주한다고? 서준호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는 음악원의 휴게실에서 같은 학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특혜를 받는 거지? 우리는 수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녀는 겨우 몇 달 만에 모든 것을 얻고 있어. 더 이상한 건 원장님의 태도야.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평소에는 얼음처럼 차갑던 분이 그녀에게만 특별히 관심을 보이시잖아. 매일 아침 1대1 레슨을 한다고 들었어. 서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현우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관심이 박소라에게 쏠려 있다는 사실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소라의 연습 환경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약한 연습실이 갑자기 다른 학생에게 배정되거나
그녀의 악보가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첼로 케이스 안에 있던 활의 말총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날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박소라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활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음악원에서 유일하게 박소라와 친해진 한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너를 방해하고 있어. 아마도 서준호일 거야. 그는 콩쿠르에서 자신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항상 견제해왔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와 경쟁할 생각이 없어. 난 그저 음악이 좋을 뿐이야. 박소라는 솔직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콩쿠르 일주일 전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소라가 최현우에게 받은 특별한 악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연습실과 기숙사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악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박소라는 최현우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상황을 설명하자 최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실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 같군요. 최현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원본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해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최현우는 전체 학생들을 강당에 모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엄격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은 경쟁이 아닙니다. 음악은 영혼의 표현이자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비열한 방법으로 다른 일을 방해하는 행위는 음악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최현우의 말에 강당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관련자는 즉시 퇴학 조치될 것입니다. 서준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무도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멘토이자 후원자인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원장님이 그 시골 소녀에게 보이는 태도가 이상하다니까요. 서준호는 카페에서 강태준에게 푸념했습니다. 분명 그들 사이에 뭔가 있을 거예요. 원장님이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는 것도 봤어요. 강태준은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흥미롭군. 최현우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학생을 편애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내가 좀 더 조사해 볼게. 콩쿠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박소라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만났습니다. 강원도에서 양부모님이 서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딸의 콩쿠르를 응원하기 위해 농사일을 잠시 미루고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소라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서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양아버지 박종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내 실력을 믿어. 분명 잘할 거야. 박소라는 양부모님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경험을 나눴고 학교 주변을 구경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학교 입구에서 최현우와 마주쳤습니다. 원장님, 이분들은 제 부모님이십니다. 박소라가 소개했고 최현우는 공손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소라가 많이 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아이의 양부모예요. 소라는 생후 3달 때 고아원에서 데려왔거든요. 공주에 있는 세빛 고아원이었어요. 최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세빛 고아원이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1993년 가을이었지요.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해 입양을 결심했고 첫눈에 소라를 보자마자 사랑스러워서. 이미경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최현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최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가 딸 소리를 고아원에 맡겼던 그날의 기록들, 입양 서류의 사본, 그리고 소리의 유일한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빛 고아원, 1993년 가을.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최현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박소라가 바로 자신의 딸 소리라는 사실을. 콩쿠르 전날 아침, 음악원은 분주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 연습에 집중하고 있었고 무대 설치와 음향 시스템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박소라는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자신의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첼로 케이스를 어깨에 메고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내일 있을 공연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자마자 박소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습대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첼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목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첼로의 혀는 모두 끊어졌고 몸통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안 돼. 박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첼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파손된 부분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첼로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의 일부였고 소중한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최현우는 곧바로 연습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파손된 첼로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박소라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분명히 괜찮았어요. 오늘 아침에 와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소라 씨, 나를 따라오세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소라는 파손된 첼로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고 최현우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음악원 건물을 벗어나 최현우의 개인차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박소라가 물었지만 최현우는 대답하지 않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그들은 서울 외곽의 한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고급 주택가였고 최현우의 집으로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최현우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박소라는 조용히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내부는 심플하면서도 품격 있게 꾸며져 있었고 벽면에는 다양한 악기들과 음악 관련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현우는 그녀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최현우는 서재의 한쪽 벽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기다란 케이스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최현우가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첼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어 윤기가 흘렀습니다. 나무의 결이 아름답게 살아있었고 따뜻한 갈색 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첼로네요. 박소라는 경외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18세기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온 재산을 모아 구입했죠. 최현우는 첼로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서 꺼냈습니다. 내일 콩쿠르에서 이 첼로를 사용하세요. 박소라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귀중한 악기를 빌려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건 너무 귀중한 물건인데. 괜찮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첼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최현우는 첼로를 박소라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연주해보세요. 박소라는 조심스럽게 첼로를 받아들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활을 혀내 대고 첫 음을 연주하는 순간 그녀는 그 음색에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도록 풍부하고 깊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첼로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박소라는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즉흥 연주를 이어갔고 최현우는 그녀의 연주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첼로를 살펴보던 중 박소라는 첼로 안쪽에서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L, S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이니셜은 그녀가 강원도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첼로에도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 이니셜. 박소라가 손가락으로 L, S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최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리털 SORI의 약자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딸의 이름이었죠. 딸이요? 박소라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최현우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최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아직 젊은 지휘자였습니다. 세계적인 성공을 꿈꾸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했죠. 하지만 그때 내 아내는 갓 태어난 딸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딸을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죠. 박소라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 역시 부모에게 버려진 경험이 있었기에 최현우의 결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후회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으니까요. 최현우의 눈에 희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음악을 사랑하길 바랐기에 이 첼로에 그녀의 이니셜을 새겼습니다. 언젠가 그녀에게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박소라는 순간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입양될 때부터 갖고 있던 작은 은팔찌였습니다. 팔찌에는 S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원래 이름의 첫 글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물건이 있어요. 박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풀었습니다. 양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팔찌는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차고 있던 것이라고 하셨어요. 최현우는 팔찌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소리에게 준 팔찌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준비한 선물이었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소라와 최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박소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더 확인해봐야 합니다. 최현우는 평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연주하는 그 멜로디, 그 이니셜, 입양 시기와 장소 모두 일치합니다. 최현우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최현우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목에는 박소라가 가진 것과 똑같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콩쿠르에 집중하세요. 그 이후에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최현우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음악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박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최현우의 첼로를 들고 연습실로 돌아온 박소라는 서준호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 최현우의 첼로를 알아보고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건 원장님의 첼로잖아. 서준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귀중한 악기를 너에게 빌려주셨지? 내 첼로가 파손되어서요. 박소라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서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고 박소라는 그의 반응에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서준호가 그녀의 첼로를 파손한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콩쿠르 당일 음악원 대강당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최현우를 비롯한 유명 음악가들이 앉아 있었고 강태준도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박소라는 대기실에서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서준호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테크닉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현우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마침내 박소라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는 최현우의 첼로를 안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작은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모두가 그 유명한 첼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박소라는 심호흡을 한 뒤 활을 현해대었습니다. 그리고 최현우가 작곡한 그 특별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소라의 활이 현을 가로지르며 첫 음이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깊은 감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현우가 작곡한 멜로디는 마치 오래된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섞인 이야기처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최현우는 고요히 그녀의 연주를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음악이 자신의 딸에 의해 연주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최현우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소라와 최현우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서준호 역시 불안한 눈빛으로 박소라의 연주를 지켜보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소라는 깊게 인사하며 무대를 내려왔고 모든 참가자들의 연주가 끝난 후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박소라는 만장일치로 콩쿠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소라 씨. 최현우는 트로피를 건네며 공식적으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시상식이 끝난 직후 강태준이 박소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꽤 인상적인 연주였어요. 하지만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이런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심사위원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말이죠. 박소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최현우가 당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태준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딸에게 특혜를 준 것은 명백한 윤리적 위반이에요. 그의 말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최현우는 강태준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적인 문제입니다.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신은 수십 년간 자신의 딸을 찾아왔고 이제 그녀를 특별 대우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태준의 협박에 가까운 말에 최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박소라는 최현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히 서랍에 놓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최현우가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이었습니다. 고아원 기록, 입양 서류, 그리고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까지. 모든 것이 박소라가 최현우의 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와 음악원을 떠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동안 박소라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녀는 강원도 고향집으로 돌아가 양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폭풍이 불었습니다. 강태준의 폭로로 최현우와 박소라의 관계가 언론에 알려졌고 음악원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라야, 어떻게 결정하든 우리는 내 편이란다. 양어머니 이미경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박소라는 고요한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차분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충격과 혼란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생각할 때였습니다. 한편 최현우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직업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책임을 인정했고 모든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많은 교수진과 학생들이 그의 사직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최현우의 음악적 리더십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준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박소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시기심에 사로잡혀 그녀의 첼로를 파손했다고 고백했고 음악원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용기 있는 행동으로 존중받았습니다. 2주 후 박소라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최현우의 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그는 소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최현우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현우는 자신의 젊은 시절, 소라의 어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던 순간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30년간의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딸을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최현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당신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박소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둘 다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특별한 자선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잃어버린 멜로디라는 제목의 이 공연은 최현우가 작곡하고 박소라가 연주하는 형식으로 수익금은 고아원과 입양 가정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연 날 대형 콘서트홀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는 최현우와 박소라가 나란히 섰습니다.
최현우는 지휘봉을 들고 박소라는 그의 특별한 첼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특별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최현우가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시간과 다시 찾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소라의 첼로 소리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하모니가 어우러지며 그들의 특별한 멜로디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멜로디는 더 이상 슬픔과 그리움의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선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